며칠 전에 가트너가 올랜도 컨퍼런스에서 내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전략기술 톱10을 발표했습니다. 톱10 전체를 다 소개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이 중에서 제가 한 20년 정도 가트너 전략기술 톱10을 꾸준하게 공부해 오면서 올해처럼 가슴 뛴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기업들에게, 특히 우리 산업계에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의 개인적으로 좀 호감을 많이 얻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부족했던 부분은 제가 오늘 내일 주말까지 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번 가트너 전략기술 톱10의 상세한 내용과 제 개인적 소회를 좀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중앙대 산학협력 교수로 있는데 며칠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도저히 저하고 프로토콜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다시 일용직 강의 노동자로 복귀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얘기할 주제는 뭐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략적 변화의 어떤 트렌드가 무엇이냐라는 걸 일단 뭐 가트너 전략기술과 관련된 매번 강의 때마다 소개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데다가 인플레이션과 장기 불황 이슈들, 전 세계적인 뭐 공급망 사슬의 문제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럴 때 IT 산업은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의 어떤 혁신을 위해서 또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라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그럼 과연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IT 이슈는 무엇인가? 이 부분은 정말 우리 IT 업계에 주는 시사점이 많은 내용들이 여기 이번에 있습니다. 그 부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s 2023의 표지이고요. 올해 발표된 이제 내년 전략기술 톱10의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성장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슈가 뭐냐면 동시에 우리가 불황의 큰 위협을 마주하고 있고 게다가 인플레이션 문제들, 공급망 위기, 특히 기업들은 디지털 스킬 부족. 제가 보기에 한국은 요즘 아주 난리도 아니거든요. DX 관련 전문가 못 구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도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과 관련했을 때 가트너는 이번 보고서에서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기술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이뤄야 될 핵심 비즈니스 성과는 첫 번째 옵티마이즈, 최적화해 나가는 거고, 두 번째 스케일, 확장해 나가는 거고, 세 번째 파이오니어, 개척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게 작년에 이 보고서의 핵심 키워드 세 가지는 뭐였냐면 성장, 디지털화, 효율성이었습니다. 뭐 말만 약간 바꾼 것 같은데 올해 이 옵티마이즈, 스케일, 파이오니어라는 세 가지 개념은 이 보고서를 누구나 가트너의 홈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등록하시면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 20, 30페이지 되는 자료인데 상당히 이제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꼭 참조해서 다운받아 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과제를 이 세 가지 테마 중심으로 보면 첫 번째 옵티마이즈는 안정성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같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운영 환경을 가졌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후진적인
인프라 운영 환경이 아직도 한국에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죠? 어쨌든 무조건 안정성을 높이고, 두 번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못하는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개선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AI 프로젝트 정말 많이 합니다만은 가트너 주장은 전 세계에서 한 50에서 60%가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AI 프로젝트의 5, 60%가 실패한다 그랬거든요. 한국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그나마 성공해서 조그만 규모의 프로덕션 AI 시스템으로 론칭을 하든 안 하든, 그럼 이제 이 프로덕션 AI 시스템의 가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IT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스케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인더스트리 내에서 수직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오퍼링을 점점 가속화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건 제가 좀 뒤쪽에서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주면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겪었던 몇몇 산업의 경험을 말씀드릴 건데요. 정말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 많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 수직 생태계 오퍼링이라는 게 앞으로 엄청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연결을 강화하는 것,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파이오니어 부분은 일단 우리가 DX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 및 고객과의 관계 및 인터랙션, 상호관계를 점점 빠르게 혁신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이제 가상시장, 버추얼 마켓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가속화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가트너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올해 2023 전략기술 톱10 자료를 보면서 느낀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이 최근 2년간 전략기술 톱10이라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뭐 2020, 2021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톱10 Strategic Technology라는 걸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굳이 10개의 전략 기술을 발표한다는 것이 너무 자기적이라고 해서 2년간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재작년 9개, 작년 그리고 작년 9개, 올해 12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주목이나 관심을 끌기에는 이렇게 섹시한 메시지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톱10으로 복귀했는데, 이번엔 정말 전략기술 톱10이라고 불릴만 하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점점 추상화된 개념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앞으로 주목해야 될 혁신적인 트렌드 몇 가지가 정말 이건 정말 앞으로 산업계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고 이걸 못하면은 도태될 것도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 도태된다기보다는 더 큰 성장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뒤쪽에 말씀드린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 그다음에 슈퍼앱,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뒤쪽에 상세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매년 서너 개씩 반복되는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10개 중에 두세 개가 올해 또 반복되고 했는데, 제가 한 20년 정도 가트너 전략기술 톱10을 보면서 올해 처음으로 작년과 완전히 다른 개념의 10가지 톱10을 발표했어요. 제가 보기에 내년 되면은 또 새로운 10개를 발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몇 개를 다시 재활용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는 완전히 새로운 톱10을 발표했다는 측면에서 이 보고서 만든 가트너 친구들한테는 저는 약간의 경의를 좀 표해 보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산업이 주목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과 인사이트를 이번에 많이 주고 있다는 점, 개인적 소회입니다. 올해 발표한 2023년 전략기술 톱10은, 이 전략기술 톱10이라는 것은 2023년 버전이라는 것은 2023, 24, 25 향후 3년간 36개월간
산업계와 IT 전문가, 디지털 혁신 전문가들에게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이슈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만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내년에 당장 한국 IT 산업이나 디지털 혁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들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기술 격차나 환경의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근데 우리도 결국 2024년, 25년 되면 어떤 기업들은 2023년부터, 어떤 기업들은 2025년부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기업의 환경과 준비 정도에 따라서. 일단은 전체적인 최우선 순위이자 기반 개념은 Sustainable Technology입니다. 지속 가능한 기술. 지속 가능한 기술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고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가슴에 와닿는 부분은 우리 ESG에서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다.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에너지를 절감한다든가. 에너지 절감은 앞으로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전기 가격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두바이나 이런 데서 이 서스테이너블 테크놀로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 기술, AI 기술을 이용해서 건물에서 쓰는 물 사용량을 AI와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50%가량 절감했던 것들도 최근에 디지털 혁신 사례에서 제가 봤던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기반이 되는 서스테이너블 테크놀로지, 뭐 꼭 자원 문제만은 아닙니다만은 전체 10가지 기술 중에 가장 기반되는 기술이고요. 옵티마이즈 스케일 파이오니어라는 3가지 테마별로 각각 3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면역 시스템인데요. 디지털 면역 시스템은 일단은 기업이 리스크를 완화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업 내부의 인프라 체계와 구조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팔고 있는 서비스와 제품이라는 것은 거의 다 디지털 관련된 제품이란 거죠. 특히 디지털 서비스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퀄리티를 계속 높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죠. 하물며 저렇게 데이터 센터 불나가지고 아예 서비스가 며칠 동안 먹통되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 그 기업의 기업 가치를 다시 올리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Applied Observability라는 건데요. 이거는 응용된 관찰 가능성,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여러 자료를 보면 관찰 가능성 응용이라고 이제 여러 이제 한글 자료에서는 번역들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관찰 가능성 응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관찰 가능한 데이터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로그 데이터, API 호출, 뭐 고객의 체류 시간, 다운로드, 파일 전송, 뭐 접속 횟수 등등이 있죠. 이런 관찰 가능한 데이터를 제대로 관측을 해서 고객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대기업들의 뭐 금융이든 통신이든 뭐 저 주유소든 또는 뭐 여러 가지 넷플릭스든 뭐든 그런 OTT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보면 얘들은 박석이라는 사람의 액세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관측해서 저한테 맞춤형 데이터를 주느냐? 제가 보기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너무 무식한 수준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 느낌, 고객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Applied Observability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관측 가능한 데이터들을 최대한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기업이 적절한 피드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기업은 그런 것들이 있는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가 있는가라는 걸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AI 투리즘은 뒤쪽에 제가 설명드리고요.
스케일에서는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 이것도 제가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개발팀이 스스로 셀프 서비스가 되는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경험을 최적화하고 개발팀의 업무 프로세스를 좀 더 점점 가속화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뭐 대한민국의 몇몇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아직도 아웃소싱에 의존하잖아요. 아웃소싱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될 수가 없죠. 아웃소싱에 의존해가지고는. 자체 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다음에 와이어리스 밸류 리얼라이제이션, 이거 뭐냐, 무선 가치 네트워크의 어떤 가치 실현이라는 건데, 요즘 이제 외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료를 보면은 기업이 원격지에 있는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뭐 디지털 트윈 같은 거 도입하는 건 정말 많고요. 동시에 이제 통신 인프라를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 LTE로 하다가 지금은 사설 프라이빗 5G 네트워크를 구축을 합니다. 아무래도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그래서 가트너 주장은 이제 몇 년 후면은 기업들이 이 와이어리스 관련된, 무선 관련된 기술들을 한 기업이 보통 대여섯 개씩을 복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당연히 5G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게 뭐 공용 5G 기술이든 사설 5G 기술이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파이오니어는 슈퍼앱과 메타버스는 뒤쪽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어댑티브 AI. 어댑티브 AI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AI 인프라를 개발할 때 초기 개발 단계에서 예측을 못했던 것들 혹은 사용할 수 없었던 어떤 실제 환경이란 걸 맞닥뜨릴 수 있잖아요. 그 여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은 AI 알고리즘 혹은 머신러닝 모델들이 스스로 재훈련과 반복적인 그 숙련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기반 이제 환경 내에서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응형 AI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AI 관련된 기술을 도입할 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요. 이제 뒤쪽에 상세한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AI 트리즘은 Trust, Risk and Security Management for AI입니다. 그래서 AI를 위한 신뢰, 그리고 리스크 관리, 그리고 보안 관리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떤 편향성과 각종 오류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신뢰성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한국에서 AI 프로젝트를 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 정말 고민하는 기업들이 제가 보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것도 점점 높여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되거든요. 얘네 AI 알고리즘이 뭔지. 근데 결과는 내가 보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보안 윤리 문제 마찬가지고 특히 프라이버시 문제 정말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트너는 이제 데브옵스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담 회원분들. 근데 이걸 넘어서 지금은 모델옵스라는 개념을 몇 년 전에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AI 모델을 개발 환경과 오퍼레이션 환경을 통합해서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벨롭 환경과 오퍼레이션 환경을 통합하는 게 데브옵스듯이 모델옵스는 AI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과 이거를 임플리멘트해서 구현하는 과정, 서비스하는 과정들이 하나로 통합돼서 빠르게 선순환 구조로 모델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거는 한국은 클라우드 관련된 회사들이 이미 미국보다 한 10여 년 뒤쳐졌거든요. 제가 보기에. KT는 정말 한 10여 년 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살짝 발을 잘 디딘 것 같았는데 워낙 무식하게 사업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글로벌 수준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 됐고요. SKT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아마존 넘어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현재 한국의
기술 개발 수준에서는. 근데 수직형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은 한국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뭐 대학에 몸담고 있으니까 대학의 협업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근데 대학의 IT 인프라는 정말 90년대, 80년대 수준이에요. 그 개발 역량이나 IT 관리 역량, 내부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러 대학이 협업해서 뭘 하는데 의사결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그 협업 관련된 산출물의 시스템이란 것은 제가 보기에 거의 쓰레기 수준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될 정도. 돈을 엄청 씀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를 들면 이 대학들에게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대학들이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필요한 수직 통합 솔루션들을 IaaS, PaaS, SaaS 환경에서 제공을 잘해줄 수 있다면 이건 대박 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관광업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자문위원을 하면서 많은 관광 관련된 스타트업들 자문을 해주고 있거든요. 보면은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 30년 전에 관광업계 패키지 솔루션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할 때도 그 업체들의 업그레이드된 솔루션을 또 도입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옛날에 웹 에이전시 수준의 애들 솔루션, 정말 지금은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솔루션을 지금도 몇 천만 주고서 계약해서 쓰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산업에 맞는 맞춤형 수직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기업이 나오면 제가 보기에 앞으로 큰 변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KT가 요즘 B2B 관련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광고도 많이 하고 사업을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KT가 이런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슈퍼앱인데요. 슈퍼앱은 정말 글로벌하게 핫 이슈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슈퍼앱을 공급하는 회사가 자기네 서비스에 복잡한 서비스를 얹어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트너 주장은 뭐냐면 이 슈퍼앱에 내가 서드파티가, 내가 예를 들면 카카오라는 슈퍼앱에 박석기가 카카오의 공유 API를 이용해서 나만의 서비스를 얹어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손쉽게 내 앱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같은 그런 공유 개념, 앱의 공유 개념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슈퍼앱이 개발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같은 주장 그렇습니다.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데스크톱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에서도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이 융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대단히 의미 있는 변화를 소개하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고민해 볼 것들이 정말 많죠. 마지막인데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저는 지금 중앙대에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AR, VR 관련된 뭐 프로젝트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정말 앞으로 많이 뜰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관광업계 컨설팅을 하다 보면, 자문을 하다 보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내년에 론칭하는 스타트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네 관광 상품을. 아직은 이제 3D로 그냥 좀 더 보기 좋게 상품을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되고 진정한 의미의 메타버스, 각종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메타버스라고 하기 힘든데, 흥미로운 것은 올 초 5월 달에 액센추어가 발표한 제가 정말 애청하는 자주 보는 테크놀로지 비전이라는 매년 연례 보고서가, 자주 보는 연례 보고서가 있는데 이 연례 보고서의 전체 주제가 Meet Me in the Metaverse라는 주제였습니다. 메타버스로만 보고서 100여 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액센추어가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가트너도 메타버스 개념을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속적이며 향상된 몰입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3D 집단 가상 공유 공간이라는 개념의 메타버스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높아질 거고, 지금도 뭐 구찌 같은 그런 명품 회사나 한국의 삼성전자 이런 글로벌을 선도하는 대기업들은
전 세계 각각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광고, 홍보, 마케팅 활동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메타버스는 기기 독립적이지 않고 단일 공급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메타버스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조상욱 회장님이 쓰는 웹하고 박사희가 쓰는 웹이 서로 다른 웹이에요. 그럼 이건 진정한 인터넷 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메타버스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상호 호환 가능한 통합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앞으로 로드맵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의 시간은 짧고 말씀드릴 건 많고 일부 줄이다 보니까 그래도 말씀을 좀 빨리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토론하실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같이 한 번 더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석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우리 박 소장님의 가트너 분석 데이터를 들으면 올해도 한 해가 갔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예, 바쁜 시간 좀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